예, 수강생 여러분, 2주차 회로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다른 과목에서 미리 다 회로 이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웠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간단히 그 기본적인 회로 이론을 설명을 드리고, 3주차에는 이제 모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후에 이제 교류는 이제 시모스 공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는 이제 회로 이론은 크게 저항과 어, 인덕터, 커패시터 이제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충분히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회로는 그 수동 소자하고 이제 능동 소자로 구분이 됩니다. 수동 소자는 이제 패시브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수동과 능동을 구분하는 것은 수동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소모하는 소자를 말씀드립니다. 능동 소자는 액티브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능동 소자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어렵게는 들리긴 하지만 수동 소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다시피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와 같이 대부분들이 수동 소자는 단자가 두 단자가 있습니다. 두 단자. 능동 소자는 말이 이제 어렵게 됐는데 능동 소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능동 소재 자체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동 소재의 대표적인 이제 저항을 보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R에서 resistance. 그래서 resistance라고 하는 건 이제 resist. resist는 이제 저항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저항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resist는 뭐에 의해 저항을 하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볼로는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돼 있고, 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얘기하는 거를 물리적인 값으로는 R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저항, 레지스티비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R은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흐름, 전류가 흐를 때에 지나가는 물리적인 크기를 R로 표시하는데 이때 어, 전류가 흘러 지나가는 거의 단면적을 A라고 얘기를 하고 길이를 L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적인 표시죠. 그래서 면적은 이제 분모에 있고 길이는 분자에 있습니다.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질의 고유 특성을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물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면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물의 흐름이 좋죠. 저항이 낮다는 뜻이죠. 그래서 A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저항은 낮아지고, 그죠? 길이가 길다고 하는 거는 이 긴 통로에는 이제 물의 흐름이 좀 느리겠죠. 그래서 길이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R은 A분의 시그마 L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 저항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폴리 어, 폴리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같이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비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저항이 굉장히 높겠죠. 10에서 18승 정도 되고 우리가 이제 실리콘 반도체도 10에 5승 정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 알루미늄이나 카파 같은 거는 금속이죠. 이런 경우는 저항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돼 있고요. 컵페이스터는 우리가 이제 수동 소재 두 번째 컵페이스터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도체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주 보고 있는데 이 사이는 비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전류가 흐름이 없지만 두 개의 평행 도체판에 유전되는 것에 의해서 마치 전류가 넘어가는 것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피시턴스를 하고 커피시턴트가 하는 물리적인 표현은 일단 면적 마주보고 있는 면적을 A라고 하고 그 사이 거리를 D라고 해서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커지고요. D가 넓으면 넓을수록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유전 다이엘렉트릭에서 C의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면적의 같은 거리를 하더라도 입시롱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충전 용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C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커패시턴트라고 얘기하고, 커패시턴스의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어떤 배터리 같은 게 대표적인 거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콘덴서의 모양은 이렇게 그 유전 뭐 이렇게 다리가 있는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인덕턴스는 긴 도선이 이렇게 쭉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은 형태가 되죠. 이런 감은 거를 뭐라고 합니까? 코일이라고 하죠. 코일. 이런 형태로 인덕턴스는 우리가 이제 커패시턴스는 이제 전장을 저장하고, 이런 그 인덕턴스는 이제 자장을 합니다. 매그네틱을 저장합니다. 매그네틱 필드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C하고 R은 저장하는 에너지 형태가 다르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림과 같이 가문 형태가 이렇게 쭉 있는 걸 갖고 솔레노이드라고, 마찬가지로 L은 우리가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코일을 이렇게 감죠. 이렇게 감는 거, 이 감는 거를 감는 수라고. 그래서 L은 보통 우리가 이 디멘전을 볼 때는 가문수의 자승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단면적에 당연히 넓으면 넓을수록 많이 저장할 수 있겠죠, 그죠? A에 비례합니다. U0는 퍼미티빌리티라 해갖고 요거의 내부에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자석 만드는 거와 똑같이 이 퍼미티빌리티에 따라서 인덕턴스가 달라집니다. 자, 회로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이제 요 시간에는 뭐 많은 공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이제 상식을 배우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이제 노드가 뭔지, 루프가 뭔지, 브랜치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우리가 그 전압 법칙 있죠. 전류 법칙, 킬로오프. 그래서 KCL, KVL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노드 분석 방법이냐 아니면 루프 분석 방법이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용어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라고 하는 거는 디바이스가 이런 각각의 소자들이, 여기 네모난 것들이 이제 소자죠. 소자들이 있을 때 소자하고 소자가 만나는 지점을, 연결하는 지점을 노드라고 하고, 그죠? 루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소자하고 연결된 노드가 어떤 페르프를 형성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루프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루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루프가. 그래서 작은 루프가 형성되고 이렇게 큰 루프도 형성이 된다. 브랜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노드하고 디바이스에 가는 길을 브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방법이 오음의 법칙이죠. 오음의 법칙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저항을 심볼을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저항과 전류의 관계. 왜냐하면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거에 저항을 만나게 되거나 수동 손자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전류가 흐를 때의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할 때, 그 V는 전류의 흐름 곱하기 저항이 이제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옴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여러 형태로 해야 되겠죠, 그죠? V는 IR, 그죠? I는 R분의 V. 이런 정도의,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R은 I분의 V. 요 세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킬로F 법칙의 KCL입니다. KCL은 간단합니다. C라고 하는 건 커런트고요. 그래서 노드에 유입되는, 이게 노드죠. 노드에 유입되는 전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류 I1이 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요거는 I2가 요 방향으로 빠지고 있고, 요거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자기가 정합니다. 들어오는 거를 유입되는 거를 플러스로 정하고, 나가는 거를 마이너스로 정했을 때 이 노드에서의 전류는 0이라고 하는 게 KCL입니다. 그러니까 노드 A에서 보면은 전류 I1은 들어가니까 플러스고, 그죠? I2도 어떻게 보니까 들어가는 전류니까 어떻게 됩니까?
I2가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I3는 들어가는 전류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죠? 잠깐만요. 그래서 들어가는 쪽이 I1이 들어가고, 그죠? I3가 들어가고 나가는 쪽이 I2가 나가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I1 플러스 I3는, 그죠? 나가는 거를 I2로 할 때 이건 전류는 0이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는 같다고 하니까, 그죠? 들어가는 거는 I1 플러스 I3고, 그죠? 나가는 게 I2란 뜻이죠. 그죠? C라고 하는 노드, B라는 노드 봅시다. B라는 노드는 어떻게 됩니까? I3가 나가고, 그죠? I4가 들어가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I3, 이제 I3를 나가는 전류는 마이너스라고 했죠.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I4가 I3가 되고 I4가 되고, 이렇게. 이게 0이란 얘기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여기 이 B 지점에서는 I3하고 I4는 같죠. 들어가는 전류가 나가는 전류가 같다. 이게 이제 KCL이고, KVL은 루프, 요 루프의 전압의 합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방향으로는 드랍하는 거를 할 때 플러스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V1이 되고, A점에서 다시 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V2가 0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식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를 플러스로 잡고,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마이너스 플러스는 더해지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루프 2를 만약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루프 2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V2 마이너스에 V3 플러스에 V4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미지의 전압이 있겠죠. V1, V2, 그죠? V1 전압, V1 전압, V2 전압, V3 전압, V4 전압, 이 네 가지 전압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V1, V2, V3, V4, 그죠? 전압이 각각 얼마가 걸리느냐를 알고 싶기 위해서 KCL과 KVL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노드 전압. 노드 전압은 여기가 이제 A가 노드죠. 항상 노드 전압은 기준 전압이 있어요. 여기가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얼마까지냐. 그럼 A 노드는 얼마 걸려 있어요? VA가 걸려 있죠, 그죠? 그리고 B 노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B 노드는 여기를 기준으로 요만큼 되니까 VB가 걸려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노드 전압으로 해석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게 그 노드 전압으로 각각의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VA 전압, V1 전압, V 전압, IS 전압, IS 전류를 각각 알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KCL로 해석을 하느냐, KVL로 해석을 하느냐는 겁니다. 요게 이제 루프 해석 방법이고, 요거는 KVL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루프 1, 여기 루프 1이면은 루프 안에서 여기가 이제 VS인데 상승하는 법을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VS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여기 전압이 얼마입니까? 여기 있는 전압은 여기 전류가 욜로도 I1이 들어가서, 그죠? I1에 들어가서 욜로 얼마가 빠집니까? 욜로 I2가 빠지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빠져요? I1에서 I2가 빠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압하고 여기 있는 전압이 루프가 같다고 하면 요 전압의 V1에 여기에 빠지는 전류가 I1, I2가 되고 저항값을 곱한 게 0이다. 이게 루프 1의 이퀘이션이 되고, 그죠? 루프 2의 이퀘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아까 여기에 있는 전압은 구했죠. VA 전압. 요게 VA 전압이잖아요. 그죠? 요게 금방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전류가 얼마였습니까? I1 빼기 I2니까, 그죠? 여기 사이 전압수랍은 여기 VA가 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전류가 얼마예요? 전류가
I 얼마에 2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전압 V1은 얼마입니까? V1 더하기 VB가 되는데, 그죠? V1은 어떻게 됩니까? R 안에 I2가 되고, VB는 R 안에 R3에 I2. 요 전압이죠. 요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의 이퀘이션을 풀면 여기서 이제 알려진 거는 뭐라 알려지면 R이라는 전압이 알려졌을 거, R이라고 하는 저항값이 알려졌을 거고, 그죠? VS라고 알려지면 각각 우리가 I1도 구할 수 있고 I2도 구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VA도 구할 수 있고 V1도 구할 수 있고 VB도 구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루프 해석 방법입니다. 자, 저항.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저항들은 이렇게 직렬로 저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배웠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하나뿐이 안 흐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V1에 흐르는 전압, V2에 흐르는 전류, VN의 전류는 공통적으로 항상 I라고 하는 전류가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KVL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요 전압 더하기 요 전압 더하기 요 전압 더하기 각각의 전체 전압은 VVV로 다 더하면 되고, 그 각각의 V1의 전압은 얼마입니까? R 안에 I고, V2는 얼마예요? R2에 I고. 그러니까 공통적인 I를 빼면 저항값을 다 더하는 게 똑같고, 우리가 ohm의 법칙으로 V하고 I를 비율로 하면 시그마, 그죠? 모든 저항값을 더한 게 되죠.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저항으로 하면 직렬은 모든 거를 저항은 합이다. 합으로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복잡하긴 하는 게. 자, 병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들어가서 각각에 나눠지잖아요, 그죠? 여기 I가 들어가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I에서 I1을 빼야 되죠, 그죠? 여기서는 다시 I2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I2가 그러면 여기는 다시 I에서 I1에서 또 I2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요 일때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다 이게 전압을 가하면 모든 노드의 전압은 똑같죠, 그죠? 그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다 V로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V로 똑같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V1부터 V 똑같고, I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전류는 요만큼 나눠져. 요게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I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전류의 합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전류의 합이 돼야겠죠, 그죠? 합이 되니까 각각 I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은 똑같고, 그죠? 저항이 각각 다르죠. R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저항 2도 될 수 있고, 이러면 이렇게 되면 전압이 밖으로 빠지고, 그죠? R1과 R2에 R3에 다 어떻게 됩니까? 분의 1을 해서 합이 되니까 그때 저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저항은 모든 거의 병렬이 되겠죠, 병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표시할 때는 RP라고 하는 거는 R1, R2, R3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 합니다. 만약에 RP가 두 개의 저항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R1하고 R2가 되고, 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 외우십시오. 보통 저항은 밑에는 더하고 위는 곱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항이 똑같은 저항이 만약에 붙어 있다. 이게 10K가 있고 10K가 있으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R1, R1의 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R1의 자승이니까 이렇게 되면 2분의 R1이 되죠. 상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3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회로 이론은 전원 변환 이론, 중첩, 태브닝 시어리, 노턴 시어리인데 이건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자,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저항을 했으니까 커패시터를 생각해 봅시다. 커패시터는 일단은 뭐 이렇게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아까 저항 같은 경우들은 커패시터는 이렇게 전압 자체가 각각을 가면서 더해지는데, 이 커패시터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똑같아요. 근데 전압은 여기 있는 전압은 요게 각각 V에 합이 됩니다. 합이 되는데 이 커패시터는
용량성이 있는 커패시터는 우리가 C는 마치 R의 병렬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병렬로. 그래서 커패시터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은 저항의 병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C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C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C가 있으면 얘는 병렬이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C 이런 식으로 C1, C2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덕터 같은 경우는 모양이 이렇게 해서 마치 저항과 생겼잖아요. 인덕터의 직렬은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합입니다. 이렇게 합. 그래서 인덕터 여러 개가 달리면 인덕터는 합이 된다. 그래서 인덕터는 보통 단위가 헨리인데 원 헨리가 달리면 그냥 2 헨리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커패시터는 아까 직렬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렬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병렬일 때는 커패시터는 직렬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바꿔보면 돼요. 그래서 커패시터는 병렬로 연결 때는 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피코가 있고 1피코가 있으면 얘는 2피코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덕터는 아까 직렬로 연결된 거는 어떻게 했어요? 합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병렬로 되면은 얘는 또 커패시터처럼 병렬로 되면은 일단 저항처럼 병렬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헨리가 달려 있고 1헨리가 달려 있으면 이거는 2분의 1헨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커패시터하고 인덕터를 정리를 하면 저항의 경우는 패시브 엘리멘트인데 사실상 저항은 시간에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인덕터하고 커패시터는 아까 그 에너지를 척척한다 했잖아요. 여기는 전장, 여기는 자장을 촉촉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인덕터 같은 경우는 단위 시간당 전류 변화만큼이 전압이 밝게요. 이거 보통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덕터가 우리가 보통 밤에 이제 스위치를 끄거나 켜고 할 때는 이런 이제 그 기전력이 발생해서 불이 이제 전압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덕터로 기전력을 발생하는 게 이제 모터예요, 모터. 그래서 단위 시간당 전류 흐름의 변화에 인덕터를 곱하면 전압이 발생합니다. 요게 그래서 여기 T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타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커패시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 전류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당의 전압의 변화에서 커패시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덕터는 전압에, 커패시터는 전류에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이제 회로에 시간이 들어가는 걸 갖고 우리가 이제 보통 동일한 그 저항과 같은 형태로 인덕터와 커패시터, 왜냐면 이제 여기 미분이 있고, 그죠? 여기는 적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 적분은 뭐의 개념이 시간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델타 시간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항은 타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은 관계 없는데 이걸 그래서 저항과 같은 거를 형태로 보는 거를 임피던스라고 하죠. 임피던스. 그래서 인덕터는 인덕터는 아까 뭐하고 저항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직렬로 연결하면 합이 되고 커패시터는 병렬로 연결하면 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인덕터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 G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표시합니다. 어떻게 표시하냐면 우리가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저항에 해당되는 성분을 우리가 G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고 시간적인 요소를 저항은 이제 T로 보는데 얘는 이제 S라고 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쓰는데 임피던스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인덕턴스 곱하기 S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요. 커패시턴스는 임피던스는 S는 JS는 S 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커패시턴스는 직렬을 연결할 때 분모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S는 사실상 뭐하고 똑같으냐면 J 오메가하고 똑같습니다. J 오메가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임피던스를 표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그 인덕턴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에너지를 자장 에너지를 전류의 자승에 의해서 필요로 하고, 커피스턴스는 전압의 자승에 의해서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 얘기했던 이제 그 임피던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저항 같은 경우는 R은 I분의 V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임피던스도 마찬가지로 I분의 V로 표시하는데, 여기에 JS라고 하는 타임에 해당되는 거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옮긴 S라고 하는 걸 표시해서 똑같이 I분의 V로 하고, 저항의 같은 경우 이거를 임피던스를 표시할 때는 IS분의 VS 됩니다. 그래서 저항 같은 경우는 시간 영역이나 주파수 영역이 똑같아요. 정리를 하면 저항에 대해서는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냥 R로 되는 거예요. 또 R로 되지만 커피시던스는 시간 영역에서는 아까 그랬습니까? 이 프리퀀시 영역에서는 SC분의 1 이렇게 되고, 인덕터는 SL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 영역에서 하느냐 주파수 영역, 왜냐하면 이런 거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커피스턴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저항에 맞게끔 본다 그랬잖아요. 커피스턴스 이렇게 있으면 얘 임피던스 JS는 SC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 S라고 하는 건 아까 주파수에 관련된 이제 J, 요게 S가 이제 E5F인데, 이게 이제 E5F, F라고 하는 게 주파수 성분이 있는 거예요. 주파수 C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F라는 건 주파수잖아요. 주파수라는 건 원래 DC는 원래 주파수가 0이에요. DC는. 그럼 DC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게 DC거든요. AC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된 게 AC고, 그죠? 그러니까 커피시터넌스나 임피던스는 여기가 DC가 만약에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 여기는 임피던스는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한대가 돼. 그러니까 이거 오픈된 거하고 똑같아요. 커피스턴스를 해서 DC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주파수가 이제 엄청 커졌다. 1기가가 됐다. 그럼 여기가 쇼트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0에 가까워지죠. GS가 0에 가까워진다. F가 커지면, 여기는 F가 0이 되면 DC가 반대로 인덕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JS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인덕터는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인덕터는 SL이란 말이에요. 즉 오메가 2파이 FL이에요. 인덕터 값이 고정되어 있으면 F가 0일 때, 즉 DC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쇼터가 똑같아요. JS가 0하고 똑같고, 만약에 F가 무한대다 그러면 얘는 마치 이게 단락된 거하고 똑같이 돼요. JS가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덕터와 커피스턴스는 주파수의 함수다. 즉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다. 주파수에 따라서 임피던스 Z, 즉 저항값이 달라진다. 그런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호목이 있습니다. 호목이 있는데 요 각각 1, 2, 3, 4번에 대해서 1번하고 2번은 저항이 이제 직렬로 된 거, 하나는 직렬로 하나는 병렬로 된 거에 대해서 Vout은 어떻게 Vin으로 원으로 표시되냐고, 3, 4는 금방 말씀드린 임피던스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S가 되겠죠. 어떻게 표시가 되냐. 요거를 숙제를 해서 각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숙제 잘 하고 내십시오.